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왜 달러가 확 요번에 조금 떨어졌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대박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율 문제에 대해서 또 배워보려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면 뭐 끝이지 뭐 우리는 이번 100만 유튜버에 걸맞는 지금 항상 출연자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건영 단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이게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신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예, 영어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름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룹사가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은행하고 증권하고 신한금융그룹에서 이제 우수 고객들 이제 관리하는 그 프리미어라는 브랜드가 생겼어요. 증권하고 은행하고 같이 하는 같이 하는 조직이에요?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하고 은행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 합치면 지금 88명 정도 되는데 어. 그 그룹에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 우수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든 게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고 그런 조직 있습니다. 진짜 좋은데 너 어디 갔어? 그럼 저 증권에 가 있어요. 내 은행 일 잠깐 하느라고. 근데 이거 그러진 진짜 않고요.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애자일 조직처럼 돼 있어서 어. 각자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요? 예, 고객 이제 예를 들어 우수 고객 한 분이 있으면 그분에 맞도록 타스크를 짜서 이제 애자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완전 분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서로 찾으면 서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88명의 의견을 많이 듣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배우는 게 많고 좋더라고요. 네. 재밌는 어쨌든 조직이네요.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단장을 맡고 계신 오건영 단장님. 트럼프 취임 이후에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때도 이게 오 단장님이 약간 그런 이제 예상을 조금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 그게 생각보다 트럼프가 안 세네. 예, 이런 예. 걸 시장이 반영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생각보다 안 세다기보다는요. 네. 우리가 과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무서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1월 달에 환율이 그때 12월 말에 1,485원 막 이렇게 올라갈 맞습니다. 때는요. 네. 그때 이제 얘기 들었던 게 그거예요. 질문 받았던 게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이런데 취임하면 어떻게 되겠냐. 1,500원 넘는 거 그렇지, 아니냐. 그렇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 1,500원이 넘을지 모를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도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게 되게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쏠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경제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이제 대학교 때 시험 보면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는 저희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고 나오잖아요. 네. 시험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현실에서는 안 그러죠.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예. 더 사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지난달 이번 달에 저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는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이 뛰잖아요. 그러면 너무 올라서 달러 사기가 그런데 근데 일정 레벨 이상으로 뛰어 오르죠. 그러면 외환위기 오나 이렇게 돼요. 그렇지. 사놔야 되나? 그렇죠. 이 생각을 딱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의 수요가 한꺼번에 땡겨와서 달러를 산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과수요가 예, 생기고.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정 레벨 이상으로 되게 세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속도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미래의 수요를 땡겨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쏠림도 되게 쉽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쏠림이 세졌을 때는 오히려 반대편으로의 쏠림도 커질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470원, 80원 할 때는 달러 사야 되는 전화가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예, 그런데 지금 1,430원 되니까 오히려 전화가 줄었죠. 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 외환 시장이라는 게 이 달러라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정 원래 어떤 레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네. 그 전에도 저도 무슨 얘기 들으면 수출 기업에서 1,300원 넘어가면 정부에서 뭔가 개입할 거야.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안 올라가. 네네. 그러면 달러 좀 팔고 예. 떨어지면 이게 이거 왔다 갔다 레벨에 있다고 믿음이 생겨야 네네. 올라가면 많이 올랐네. 네, 떨어지면 그렇죠. 좀 많이 떨어지 생각. 레벨을 뛰어넘으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단계로 이제 가는 거야 생각하니까 엄청 공포스럽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한은에서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의 포인트는 레벨보다는 변동성을 본다고 해요. 이제 이 레벨보다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1,200원에서 막냐, 1,300원에서 막냐, 1,400원에서 막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변동환율제잖아요. 자유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는 상단이 얼마에서 막혀야 되나요? 상당 없죠. 없죠. 변동환율제잖아요. 우리 고정환율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환율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단은 열려 있는 거죠. 심리적 상단.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상단이라는 게 변동성이라고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1,200원에 막아야 된다. 1,300원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다른 나라가 통화를 다 절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300원은 안 돼 한다면 딱 1,300원에 예를 들어 지금 막고 있다고 해볼게요. 1,300원에 미친 듯이 막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지금 1,300원이잖아요. 환율이. 엔화가 160엔 정도 합니다. 달러당. 그럼 엔화 환율이 800원 할걸요. 100엔당. 그럼 우리 수출이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만 해도 1,200원만 넘어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1,200원에 마냥 막고 있죠. 엔화 환율이 700원이 안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유연해야죠. 그래서 레벨대라는 걸로 얼마에 찍어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레벨대가 보이는 순간 야, 그럼 한국은행은 우리 외환당국은 1,400원에서 무조건 막네 이러면은 거기서부터는 헤지펀드들도 들어와서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패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정확하게 뭐냐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래야지 상대편도 불안하고 우리도 불확실성이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막 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6월까지 환율을 본다. 그럼 환율을 갖다 우리가 이제 좀 그 기업체인데 환율을 좀 해지한다. 근데 설마 근데 6월까지 뭐 예를 들어서 설마 1,500원 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게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3월까지 설마 1,500원 넘겠어?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딱 3개월 만에 막 1,600원 이게 확 튀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예상했던 거고 다른 환율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환율을 갖다 잡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금 같은 거 낸 것들이 있는데 보증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도 생겨요.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면은 환율이 뛰었을 때 단기에 너무 세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예상하지 못하게 돈을 더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그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었는데도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460원인데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뭐 신경 안 쓰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율을 볼 때도 환율의 상승 요인이 대내적인 요인이 있고 대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이제 한 대 막 갈구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애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평균이 30점이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시험 너무 어려웠어. 전체 평균이 30점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근데 또 그렇다고 그랬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너는 50점을 넘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 일제히 강세를 보일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통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 힘드니까. 그럴 때는 좀 뭔가 좀 괜찮다기보다도 나쁜 거지만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좀 익스큐즈가 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통화만 약세를 보이면 평균이 80점인데 혼자 50점 받아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만의 요인에 의해서 정정불안 같은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총재 코멘트도 그거예요. 대내 요인에 의해서 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다. 그렇죠. 이제 그 우리나라만 환율이 뛰는 때는요. 여기서 함부로 금리 인하 같은 거 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는 얘기겠죠.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밀려 올라가는 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환율을 볼 때 좀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외적인 요인이 일단 더 크니까 그렇죠. 트럼프 쪽 얘기를 좀 이제 들어봐야 될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여기에 대한 기대가 뭔데 어떻게 지금 태클이 걸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실판을 쓰면서 말씀드릴 정리가 것 필요해요. 같은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는 건요.
첫 번째는 감세가 될 거고요. 예. 감세. 예. 두 번째는 관세가 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유에 대한 증산이 될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의 직접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같이 적어봤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세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법인세라든지 개인들에 대한 소득세 같은 거를 인하해 준다고 해요. 네. 그럼 미국 경제의 성장이 더 강해지게 되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을 갖다가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를 감세해 주다 보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죠. 네.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 재정 적자 커지는 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이 적자가 커졌을 때는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팔면서 대응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빚을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마음대로 돈을 써요. 빚을 더 많이 내면서 예. 이런 거는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긴 있을게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대요. 느낌이 어떨까요? 저한테 빌렸는데 쟤한테 다시는 이런 빌려주면 안 느낌 되겠네. 들죠. 다시는 빌려주면 그렇죠. 안 되겠네. 그러면 재정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라는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자경단이요? 이 자경단이라는 게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구 재정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부의 국채를 팔아요. 그럼 웬만하면 그 국채를 그럼 정부가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금리가 금리가 돼요? 올라가게 돼요. 야, 네. 너는 너무 해픈 나라니까 그렇죠. 금리 많이 좀 그렇죠. 쳐줘야 내가 사줄게.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영국이랑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성장을 부양하는 건 좋은데 재정 적자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들, 맞아요. 요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래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그렇죠. 미국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예, 그래서 제가 막 국채 관련된 어. 얘기 한참 해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를 갖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리가 막 4.8까지 올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감세 확 지른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감세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감세는, 이번에 취임식 예, 때도. 별 얘기 없었어요. 예, 두 번째는요. 관세에 대한 얘기죠. 관세도 이게 별 얘기 뭐냐면 핵심은 국내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예. 국내에서는 감세를 해주고 해외에다가 증세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해외에다 증세하는 게 결국에는 관세 부과를 갖다가 크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재정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거 메우려면 저 돈을 관세로 메우면 그렇죠. 된다. 그러려면 관세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래서 N빵 할 때 N의 숫자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편 관세를 때리는 거죠.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고 다 때리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에서 20% 때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고율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거죠. 이 고율 관세의 핵심은 중국이 되는 거고 예. 멕시코나 캐나다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율 관세는 60%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은 이제 이렇게 관세를 많이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관세 많이 때리게 되면은 일기 때보다 관세의 폭이 커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 함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니?라고 연준에서 물어봐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물어봐 이놈은 당연히 그런 거지. 인플레이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겠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금리 인하 할 줄 알고 미리 내려갔던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뭘 이것도 만들게 되냐면 금리 금리를 인상 끌어올려요. 둘 다 금리 인상 효과네요. 그렇죠. 아,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관세를 때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거 다 봤어요. 어떤 식으로 관세 때리는지를 2018년도 19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관세 때릴 때는요. 매뉴얼이 나와요. 보복 관세 때리면서 엔드로 자국 통화 절하하자. 환율 전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들어올 때 당선됐었을 때 환율이 1380원이었거든요. 예. 이거 한순간 1480원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관세 때리기도 전에 환율이 올라갔죠. 예. 통화가 약해졌죠. 그럼 이게 한 7% 될걸요? 지금 한 1460원이니까 5%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5% 10%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럼 관세 때릴 것 같잖아요. 그럼 각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움직일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이게 관세가 이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길게 들어가면 예. 어떤 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편 관세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A, B, C 국가가 있는데 전부 20% 맞으면 예. 네.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중국이 있어요.
중국만 60% 맞으면. 그럼 우린 좋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 맞는데 이게 일견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국부터 설명해드리면 여기 60% 맞잖아요. 예. 어느 나라든지요. 성장할 때 GDP는요.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예. 요거 지울게요 일단. 성장은요. C 플러스 I 플러스 X의 함수예요. C는 소비고요. 네. I는 투자고 예. X는 수출이에요. 엑스포트라고 해서 아, 수출이에요. 수출. 예. 순수출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소비 투자 수출 예. 맞는 말이죠. 설비 투자를 늘려가지고 물건을 생산하죠 여기서. 네. 중국이 생산을 하죠. 그럼 이 생산한 걸 갖다가 이 물건이 공급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공급을 소비에서 먼저 충당을 해요. 네. 그럼 이거 소화를 시키겠죠? 예. 근데 너무 많이 생산했어. 근데 중국이 지금 소비가 약해. 그럼 나머지를 갖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출을 어디로 많이 하고 있냐면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에서 60% 관세를 때려요. 그럼 미국 수출이 쉽지 않겠죠. 예. 그럼 이 잉여가 남을 거지 않습니까? 미국 수출이 안 된 게. 그럼 그거 어디다 팔까요? 나머지 나라. 딴 데 쏟아내겠죠. 네. 딴 데 쏟아낼 때 비싸게 팔까요? 싸게 쏟아낼까요? 싸게 팔겠지. 덤핑으로 쏟을 수 있죠. 예. 그럼 어떨까요? 죽어나겠네. 지금도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저하고 관련이 네, 없는데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보고서라는 걸 써요. 예. 요번에 지역경제 보고서 나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거기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 국내 200개 기업이 있어요. 예. 국내 2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한 건데 그 설문조사 내용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얼마나 영향을 줄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위협도 분명히 느끼는데 그것보다는요. 중국의 과잉 생산이랑 중국의 기술력 올라온 게 더 무섭다는 얘기가 훨씬 많이 해요.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한테 고유 관세 때리는 거 안 좋아요. 우리한테도. 아, 그러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네. 하나 더. 그럼 여기 그럼 보편 관세 때리면 똑같지 않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편 관세를 때릴 때 여기에 관세를 언제까지 때린다고 한 다음에 안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각각이 안을 가져올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달라지면 그렇죠. 그러면 안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좋은 조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이런 거 저기 미국 물건 저기 무기도 사드리고 미국 LNG도 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도 10% 절하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다. 근데 진짜 20% 때릴 거예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 국가 저 옆에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만 그럼 20% 때리면 우리가 왜 하겠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러네요. 5%만 때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면 A는 5% 때렸어요. B도 잘 들어보니까 괜찮은 조건을 갖고 왔는데 A보단 덜해서 8% 때렸어요. 예. C는 12% 때렸어요. 다르죠. 다르네. 보편 관세인데 다르죠. 관세율을 20%에서 하나씩 이제 조건에 맞춰서 내리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내리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수출이 힘들어지는 건 팩트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상대 우위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수의 딜레마가 생겨요.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백하지 않으면은 형을 안 살잖아요. 예. 예. 근데 한 명은 불고 한 명이 안 불면 안 분 난 사람은 0년이지만 안 살지만 분 사람은 5년을 살아요. 예. 그럼 사실 합리적인 건 둘 다 안 부는 게 좋은데 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쪽 방에서 저 친구 불었어.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둘 다 불면 1년씩만 살아요. 그럼 이제 서로 그냥 그렇죠. 날리려고 난리겠지. 그럼. 그래서 혹시 요번에 뭐가 있었냐면 죄수의 딜레마 1탄이 예. 멕시코하고 저기 캐나다한테 예.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거든요. 예. 캐나다 총리가 트리더 총리가 저기 마로라고 트럼프 있는 마로라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 찾아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멕시코하고 다르다. 이게 왜냐면 이게 너희들 저기 멕시코하고 캐나다 저기 불법 이민이랑 마약 때문에 지금 우리 그런 거 힘든데 아니야. 이거 해결해라. 아니면 관세 때린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트리더 총리 얘기는 그거예요. 이민은 맞는데 마약은 우리 아니에요. 멕시코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각 국끼리도 경쟁을 하게 되겠죠. 예. 치열한 수싸움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anyway.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관세 이제 이런 거 이제 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세가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이렇게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인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건 모르는 거고 실제 협상을 하다 보면 관세율이 얼마에서 형성될지도 알 수도 없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들어왔으니까 공포감은 뭐냐면 보편 관세 20% 이렇게 반영을 해버리죠. 그럼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2%, 5%, 8%, 15% 다 다른데 예. 20% 다 이렇게 20% 이렇게 반영했을 수도 있죠. 지금 환율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시작할 때
트럼프에 대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틀은 관세를 때린다는 건 있는데 우리가 보편 관세 맥스를 한꺼번에 좀 걱정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관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국에서요 환율 전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미리. 예, 미리 낮춰놓는. 왜냐면 협상할 때 우리는 저쪽은 7% 낮춰주는데 우리는 15% 낮춰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미 트럼프 들어와서 이거 협상하기 전에 20% 낮춰놓은 거예요. 미리. 그럼 그거 돌리면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환율 전쟁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미리. 자, 그럼 잠깐만 볼게요. 환율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미국 이외의 국가죠. 그러니까 넌 US 국가들이죠. 이 나라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죠. 그럼 미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달러 강세를 말해요. 하나만 더. 여기 둘 다 뭐라고 썼냐면 금리 상승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미국은 달러 강세에 강달러에 플러스 고금리라는 옵션을 받아요. 이게 미국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자국 통화 약세 앤드 금리를 낮추고 있으니까 지금 저금리가 돼요. 이 조건을 받아요. 그럼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왜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C 플러스 I 플러스 X잖아요. 자 볼게요. 성장할 때 소비하고 투자는 고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가 좋을까요? 저금리가 좋죠. 수출은 통화 강세가 좋을까요? 통화 약세가 좋을까요? 약세가 좋죠. 약세가 좋죠. 그럼 미국 이외 국가는요. 통화 약세에 저금리를 받아요. 좋다. 미국은요. 강달러에 고금리를 받아요. 근데 강달러의 고금리면 투자금은 몰릴 거잖아요. 그럴 수 몰릴 있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죠. 돈은 몰릴 수 있다. 네, 돈은 몰릴 수 있죠. 그러면 자산 시장이 버블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경제가 강달러의 고금리를 갖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너무 탄탄해서 이거 얼마든지 견뎌요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22년 11월에 22년 10월이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확률 100%라고 했어요. 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예, 경기 침체 확률 100%. 근데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어떻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못 하겠네 이랬더니 이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23년도 9월부터 금리 200bp 인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피번론이에요. 그랬더니 국채 금리가 막 확 빠지고 달러도 그때 저기 지난번에 나왔을 때 환율 보여드렸잖아요. 1,450원이었던 게 1,210원까지 빠져요. 그래서 순식간에 약달러에 저금리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때 자산 시장이 다시 올라오죠.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시장이 알아서 반영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3년 10월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었거든요. 그때 23년 10월에 또 무슨 얘기 나왔냐면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24년도 초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초에 연준이 금리 7번 인하한다고 했어요. 연내. 그래서 또 쫙 그렇죠. 그랬더니 금리 쫙 빠지고 달러 쫙 빠지니까 미국이 다시 금리도 안 인하했는데 인하하지 않았는데 약달러에 저금리가 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소비가 또 살아나요. 그래서 경기 침체 안 오네? 이랬거든요. 근데 금리가 다시 확 올라오니까 24년 7월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경기 침체 온대요. 또? 그래서 이때 미국은 금리 많이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제 급하다고. 큰일 났다고. 뭐 샤메 법칙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때.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 많이 내리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금리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작년 8월에 엔케리 청산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냐면 22년 10월, 23년 10월, 24년 7월에는요. 전부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 얘기했어요. 미국 경기 침체. 왜? 고금리하고 강달러를 못 견디니까. 고금리와 강달러는 조금만 유지돼도 미국 천하의 미국도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해는 못 견딘다 이런 것들보다도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또 이때와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경제에도 되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줘요. 특히 강달러 같은 경우 수출 안 되잖아요. 이런 무역 적자 늘어나요. 그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고금리면 재정 적자 더 늘어나겠죠. 이걸 과연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건 무섭겠죠. 이렇게 가는 건. 자 그러면 관세를 딱 한 번에 때린다. 과도하게 때린다. 그러면 요게 바로 저 공식으로 반대로 가는데? 이 틀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결국엔 얘기한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무섭고 재정 적자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이제
관세라고 썼는데 그럼 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오케이. 그럼 문제는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세수도 적자가 나니까 부족해질 거고 이게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솔루션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원유 증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무슨 솔루션이 돼요? 네, 솔루션이 안 되죠. 그래도 저는 여쭤볼 게 예. 감세와 관세 중에 그래도 뭔가는 포인트를 잡아야죠. 방점을 예. 주지는 않을까? 예.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 하면 감세를 하든지 네. 감세를 좀 덜하면 관세를 좀 높이든지 뭔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두 가지에서 예. 결국에는 둘 다 가리키고 있는 게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그게 적자가 고민이죠. 커지잖아요. 저건 그죠? 하고 싶은데 저게 고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유 기업들 있죠. 셰일가스 같은 거, 천연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 원유 같은 거 채굴 많이 하라고 국유지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각종 원유 증산을 갖다가 독려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증산을 독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원유를 갖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름값이 떨어져. 그렇죠. 그럼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죠. 공급 사이드에서 다른 쪽에서. 예. 두 번째는 증산을 해가지고 받은 LNG를 갖다가 관세를 딱 매기겠다면서 줄 서라고 해요. 그럼 미국산 LNG 살게요라고 하면서 줄 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이 지금 난리 난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역 적자가 줄겠죠. 그리고 이거 생산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세금이 세금이 늘어나지 늘어나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묘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야, 저게 묘수네. 예.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문제가 하나 뭡니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유 기업들이 좀 왜요? 왜? 이게 생산하기가 무서워요. 야, 우리 허가 다 해줄게. 열심히 예. 파. 땡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게 국제유가 장기 차트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차트 보시면 예. 이게 80년대부터 아니 70년대 말부터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석유파동 때예요. 유가가 네. 엄청 올랐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80년대 초에 멕시코하고 노르웨이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죠. USSR 얘네들이 원유를 갖다 엄청 증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사우디가 원유의 패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막 증산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사우디가 이 유가가 빠지잖아요. 사우디가 유가가 빠지는 걸 자꾸 이제 손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가 뭔 짓을 감산해? 하냐면 감산을 해요. 근데 사우디가 감산하는데 저쪽이 계속 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저는 감산하고 있어요. 예. 가격을 방어하려고. 근데 여기서 증산하고 들어와요. 막 미치는 거지. 그러면 전 미치죠. 왜냐하면 제 시장을 다 마켓 시어를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네, 나만 그렇죠. 바보 되는 거죠. 나만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면 몇 년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85년도 12월에 수도꼭지를 열었어요. 네. 그때 유가가요. 이때 32불이었던 게 한순간에 10불까지 빠집니다. 급락을 했구나. 예. 그때. 이 70% 빠진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수도꼭지 연 겁니다. 그래서 저유가가 되니까 다 박살이 나는 거죠. 예. 다른 국가들도. 그래서 각국이 협의해가지고 아 오케이 그러지 말고 우리 원유를 갖다가 생산할 때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합시다.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서로 감산을 하고 같이 공동 감산. 너무 많이 올라가면 공동 증산. 뭐 이런 식으로 합의해가지고 유가가 저유가 장기화를 만들어요. 네, 더 빠지진 않아도. 예. 근데 근데 그 다음이 언제였냐면 이게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는 사실 공급 사이드 문제보다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유가가 145에서 33불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별개로 할게요. 이거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지만 예. 요거 보세요. 요게 언제냐면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예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 2011, 12, 13년도부터 셰일 오일의 생산이 확 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서 확 빠졌구나. 예, 그렇죠. 14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셰일 오일이 생산이 늘어나서 미국이 산유국 1위가 될 거다. 예. 17년도면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기분이 어떨까요? 1, 2위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기분 되게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유가가 계속 이렇게 슬슬 빠져요. 유가가 계속 슬슬 빠져요. 그래서 원유 가격 방어하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산을 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미국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들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들고 들어오잖아요. 예. 생산 늘리면서.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결국엔 수도꼭지 틀어야죠. 우리도 또 예. 우리도 그냥 생산해. 그렇죠. 그래서 수도꼭지 트니까 이게 120불이었거든요. 그냥 순식간에 26불까지 그래서 빠져요. 급락하는 거구나. 예. 저렇게 저쪽에 수도꼭지 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게 코로나 때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공동 감산하자.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2020년도 3월에 그 코로나 사태 났잖아요. 그러면서 원유의 수요가 확 줄어요. 그랬더니
러시아도 근데 우리는 감산할 생각 없어. 계속 증산.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사우디도 꼭지 틀고 러시아도 틀고 그랬더니 막 유가가 폭락을 해버리죠. 잠깐 볼게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이때 분위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그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ETF 하셔요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쩔어 있었거든요. 장기 저유가로. 네, 요때 좀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진 다음에 에너지 ETF 좀 했지. 그 전에 10년 동안 에너지 ETF가 쩔어 있었어요. 원자재 되게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쉐일이 생산 단가도 높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셰일 오일들도 다 힘들어지니까 셰일 오일들 무너지게 되면서 셰일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 좀 있어요. 네. 그 작은 기업들이 하이힐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위험 채권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거까지 다 흔들어 놓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잠깐만 볼게요. 예.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봤어요. 예. 85년에 꼭지 틀었을 때, 16년에 꼭지 틀었을 때, 그다음에 20년도에 꼭지 틀었을 때 상대편이 예. 사우디하고 러시아 죄송합니다. 사우디하고 러시아라고 해볼게요. 제가 미국 기업들 저쪽에 꼭지 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린 봤어요. 자 이제 트럼프 얘기합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꼭지 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쟤네도 지금 감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쟤네가 꼭지 트면 어떡하지? 우린 지금 잠깐 하는 건 좋은데. 예,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이악 물고 감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제가 증산을 확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쟤네도 또 쏙. 그럼 이쪽도 가만 안 있을 수 있죠.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네. 후달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이. 그러면 한꺼번에 확 주저앉으면 에너지 기업들은 증산했다 죽는 거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엄청난데. 네. 그랬다가 나중에 유가가 떨어지면. 예, 그러니까 규제를 푸는 거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프로님 계시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마 보나마나. 부동산 규제 풀었다고 다 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제를 푸는 건 규제를 푸는 거고 네. 부동산을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게 네.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유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건 오케이.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원유 생산을 늘리냐? 잠깐 볼게요.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별로 에너지 기업도 주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에너지 기업이 IPO를 한다고 해볼게요. 유상증자를 하거나 네. 그러면 별로 안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저기 안 좋은 가격에 증자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본 비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채권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다른 기업들보다 IT 기업들보다는 높은 금리를 써야 돼요. 그럼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 오는 비용이 높잖아요. 예. 근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원유 관련 설비 투자는 엄청 돈이 들어갈 때 딱 직관적으로 봐도 이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자본 비용이 높은 상태에서 유가가 빠지면. 유가가 빠질 수 있는 설비 투자를 늘린다? 이거 불안하죠. 그럼 원유 기업들은 뭐 할까요? 이거 자금 땡긴 걸로 다 자사주 매입하거나 배당해 주는 게 낫죠. 부동산 가격 안 올라가면 재개발 안 되는 거하고 똑같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부동산 분양가가 높아져야 재개발을 하지. 야, 아무리 규제 풀어봤자 뭐하니? 돈이 남는 게 없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죠.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잠깐 볼게요. 이 12월 달 기사예요. 작년도. 미 셰일 산업의 성격 변화, 트럼프 시추 확대 구상 차질 가능성. 차질 가능성 예. 있는 얘기가 있구나. 트럼프 관세 폭탄에 물가 뛸 것, 미 때 아닌 사재기 열풍.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드릴 베이비 드릴 외치는데 미 쉐보론 설비 투자 축소 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트럼프가 안 반기는 비고일 트럼프 안 반기는 이유, 국제 유가 떨어질 것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드릴 베이비 드릴도 굉장히 큰 꼭지거든요. 예. 많이 조망은 안 됐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문제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긴 한데 네네. 과연 의도대로 작동할 것이냐. 네네. 그게 문제네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원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이란을 봉쇄해 버렸거든요. 이란산 원유가 나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예. 예, 이란을 봉쇄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란산 원유가 나오는 만큼을 갖다가 셰일 기업들이 쏟아낼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런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거를 바로 정책 도입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가가 높아지는 걸 막으려고 전략 비축률을 엄청 던졌어요. 전략 비축률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거 채워야 돼요. 어허. 그러면은 원유의 생산해야 수요가 되겠네. 다른 쪽에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를 생각보다 많이 낮추기가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는 그러니까 뭐 그 유가 올라간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는 거는 유가를 많이 낮춰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세나 관세에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를 정도로 할 수 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역사의 반복 그런 걸 고민할 텐데 늘 규제를 풀면 그래도 규제를 풀었다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예.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규제를 풀면 증산에 나서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이냐의 문제는 또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증산했을 때는 같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예. 저도 대규모 설비 투자 그것도 자본 비용도 높은데 빌려오는 거 진짜 고금리에 빌려와가지고 제가 생산하면 박살날 것 같은 네, 네. 그 에너지 설비 투자를 과연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맥락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 녹록치가 그러네. 않다는 얘기는 녹록치가 우리는 않네. 뭐든지 어마어마하게 세게 밀 것 같고 미국만 성장할 것 같고 예. 물가는 안정되면서도 오히려 관세는 세게 때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패키지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감세나 관세나 재정 적자 문제도 있고 무역 적자 문제도 있고 다른 나라의 환율 전쟁 문제도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취임식 때 이제 얘기한 거 보면은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 욕을 하죠. 앉아 있는데 뒤에. 예. 근데 욕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참 그래. 아니 뭐 좀 그건 하려고 또. 하는데 지금 빚더미 앉혀놓고 지금 물가 높고 이게 어. 왜냐하면 일기 행정부 때는 오바마 뒤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저물가였어요. 예. 저금리고. 어. 그리고 재정 적자 많이 줄여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많이 줄어져 있으니까 감세하기도 편했고 그렇지. 두 번째는 금리도 낮고 물가도 안정돼 있으니까 관세 치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거는 뭐 말할 때마다 그러다 각각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 조금 짜증이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머스크가 들어와가지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원래 2조 달러 비용 줄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되겠어요, 2조 그게? 달러를 얘기해야 1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그럼 원래 정책에서 후퇴한 거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부처를 갖다가 막 줄이는 게 그럼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부처 신설하려는 것들도 있죠. 예, 이제 이런 것들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약간은 공포감? 예. 예,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귀신의 집 들어갈 때는 어렸을 때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인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포감이 한결 물론 무섭긴 하죠. 밑에서 발목 잡는 거 있으면 네, 이러고 이렇게 되지만 무섭긴 하지만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극강의 공포보다는 좀 줄어드는 거죠. 예, 불확실성은 게다가 남아있지만. 트럼프가 자꾸 이제 우리가 보기에 생각보다 좀 현실적인 사람이고 비즈니스맨에 가까워. 그런 요즘 평가들이 계속 나오던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 감세도 있고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도 실제로 그걸 다 했을 때 부작용을 분명히 고려할 거다. 네.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네. 네. 그래서 그냥 마치 이상주의자처럼 그냥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 하고 밀어붙이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질문이 사실은 뭐하고 되게 만나 있는 거냐면 예. 야, 그럼 트럼프 정책은 후퇴하는 거냐 관세도 어. 못 때리겠네 이제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면 근데 그건 제 생각에는 감세나 관세는 할 겁니다 자기 공약인데다가 네. 핵심 정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할 때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세 때릴 때도 보편 관세도 그냥 막 때릴 게 아니죠 예. 상대의 심리를 막 자극하면서 그렇지. 약간 경쟁을 자극하면서 나이스하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고 시기도 좋아야 되고 본보기도 몇 개 보여줘야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재정적자 있는 그렇죠. 진짜 짜증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나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ERS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ERS가 저 미국의 국세청을 IRS라고 해요. 네.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거든요. 예. 인터널 내부에 있는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네. ERS는 I만 바뀐 거거든요. 엑스터널이요. 예. 어? 엑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예요. 바깥에? 그렇죠. 외부에 있는 세금을 걷는 거래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걷는 거래요. 그럼 이게 뭐지? 이게 관세예요. 이게 관세죠. 관세 전단 아, 통합기 그렇죠. 관세 전단 그런 통합기구 같은 거예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걸 왜 만들지? 힘을 실어 주려는 게 1번이고요. 그거 관련돼서 기획 아이디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와줘야겠죠.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ERS처럼 별도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ERS처럼 별도 기구 신설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를 취임식 때 안 하고요. 예. 각 국가별로 해서 무역 불균형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겠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죠. 보편 관세라고 해서 20% 전부 다 난사를 해버리면 굳이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하겠다는 건 뭐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구별하겠다. 예, 구별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협상할 때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줘봐 이게 아니라 저 정도면은 일단 최저는 맥스로 20 때리지만 낮출 땐 7%까지는 낮춰줄 수 있겠어. 5%까지 낮춰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은 계산을 해야지 협상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을 거잖아요. 예. 그 ERS 신설되면 거기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가별로 되게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관세 걷는 곳이 있다고는 하는데 ERS에서 아마 그런 역할은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ERS가요. 그것만 관세만 때리는 곳이 아니에요. 엑스터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또? 혹시 지난번에 제가 뭐가 있을까요? 나와가지고 한 달쯤 나와가지고 달러 약세로 만들려 달러 강세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라이트하이저가 했던 얘기 중에 토빈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토빈 씨. 예. 자본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 국경을 넘을 때 어.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국경을 한다고? 넘는 자본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 채권이나 주식을 살 때 미국의 국채를 살 때의 자금에 대해서 세금 때리고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에서 채권 금리가 3%인데 미국 금리가 5%예요. 예. 그럼 2%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3% 내라고 때린다. 그래. 토빈스 3% 때린다. 아니, 가정이에요 어디까지나. 3% 때린다. 그러면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아. 이제 그런 걸 매우 이제 심플한 그렇죠. 방법이네. 그게 토빈세잖아요. 예. 두 번째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걸어요. 직접 투자하려고 제가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자본이 넘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세금 때려요. 어머나. 에이씨, 저 도둑놈들이네. 근데 이제 그럼 안 가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관세 때리면 되잖아요. 미국에 지으면 관세 안 때리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진짜. 그럼 그게 하시는구나. 관세에서도 들어오는 레비뉴가 있지만 예. 그런 자본이 유입되는 것에서도 들어오는 레비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아, 그것도 그럼 이 방법이네. ERS에서는 그런 걸 총괄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토빈스 얘기할 때 딱 발문이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설마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언제적 토비스야 네, 대체.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미국의 자산 시장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여기 식당인데 너무 식당이 잘 돼요. 예. 사람들이 저기 여의도역까지 줄 서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여기는 황금의 궁전처럼 돼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근데 재정 적자가 좀 심해요. 우리 셋이 지금 재정 적자가 이제 대표님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예요. 야, 씨, 입장료 받자. 입장료 받으면 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원샷 해결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욕구를 느끼겠죠. 재정 적자가 크니까. 재정 적자만 해결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ERS의 설립을 얘기했고 트럼프의 가신 중에 한 명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한 옛날에, 얘기 좀 자,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빨간 것만 읽을게요. 보편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징수를 전담으로 하는 ERS를 신설한다고 공표했대요. 스티브 배너는 뭐라고 하냐면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대요. 제가 좀 과격해 원래 스티브 배넌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IRS는 내부잖아요. 그래서 ERS를 신설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티브 배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미국은 황금문 뒤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황금문을 뚫고 들어오려면 수수료 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외국인에게 그냥 접근하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관세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것이든 접근에 대한 것이든 본질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나 시장 접근자들에게 합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 재정 적자를 줄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린 게 이거예요. 라이트하이저의 달러 강세 억제법. 지난번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미국으로 들어온 라이트하이저가 투자 자금의 유동 자본에 대해서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과. 오 진짜네. 이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네. 이거예요. 예. 이거 읽은 거예요. 하나만 더요.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CEA 위원장이에요. 예. 국가경제전략위원회. 네. 여기 이제 조언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자문위원회에서. 이 사람도 그랬어요? 스티븐 미란 얘기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면적인 관세 부과하고 강달러 정책의 전환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 예. 잠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 영역은 읽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편할 수 있는데 뭘 바꿔야 재편이 되냐? 관세 부과를 통해 재편할 수 있고 강달러를 뒤집어 엎으면서 재편할 수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강달러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주한미군 주둔하면서도 강달러하고 무역 적자하고 산업 기반
초토화 이런 걸 갖다가 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저관세라는 말을 써요. 이게 20%또 20%는 얼마든지 좋은 관세율이다. 최저관세율이고 50% 부과해도요. 미국에 이익이 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세 부과하면 미국에 손해 나요. 손해 날 수 있는데 이익 나는 게 커요. 그러면 최적이에요. 그 최적점,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 최적점. 그게 20%고 50%까지 가도 손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를 제시하고 있어요. 미란이. 하나만 더요. 뭐라고 하냐면 요 뒤에 말어라고 합의에 대해 나옵니다. 요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맨 밑에 줄 한번 볼게요. 미국이 국채 매입자에게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있네. 잠깐만요. 그러면 야, 정리 한번 진짜 할게요. 무섭다. 그러면 라이트 하이저 얘기했죠. 스티브 배넌 얘기했죠. 예. 스티븐 미란 얘기했죠. 어. 여러 명의 교차점이 나오잖아요. 약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는 예, 모양이네.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논의는 충분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아이디어가. 토빈세 예, 그러니까 토빈세라고 해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걷는 예, 꼭 상품에만 관세를 붙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겠지만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게 되면 자본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강달러 압력이 강달러 약화돼요. 약해지고 금리도 좀 내려갈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런 효과도 있지만 보통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미국에 투자금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당연히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거를 우리가 국채에 대해서만 적용할게. 네. 라고 하면 국채 수요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예. 그걸 국채에만 이렇게 발라낼 수가 있을까? 예,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예, 맞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들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만약에 자본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때 그게 몇 프로일지는 몰라요. 근데 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 가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 저 되게 안 좋아하고 미국 주식 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주식을 하려면 수수료 1%를 내야 된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고민이죠. 1% 이상 더 나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1%인데 1%면 1%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1%만 할거 아니에요? 1%면 할 만하죠. 1%면 할 만해. 그래서 이거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요. 어. 미국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리면 자산 버블 우려가 커져요. 그렇긴 달러가 하죠. 강세인데 자산 버블이잖아요. 네. 자산 버블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는 거를 강달러로 수입 물가를 낮추면서 네. 인플레이션까지 조절해요. 그러면은 이게 보통 그 강달러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따라오면서 이걸 제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그럼 이 자산 버블이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어요. 너무 그럼 이게 깨졌을 때는 오히려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달러를 너무 많이 유지하는 게 그래서 자본이 너무 많이 유입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본이 유입되면 무역 적자가 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잖아요. 예.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그럼 그 상태에서 금리가 뛰면 강달러로 자본 유입돼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자산 버블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미국에서도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할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마로라고 합의가 얘기가 네, 안 됐어요. 네, 지금 뭐라고 저거, 했냐면 네, 요거 한번 마로라고 읽어볼게요. 미란 전략가는 관세를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개입을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봤대요. 그래서 관세는 약달러를 만들 때 교섭도구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통화 절하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예. 왜요? 우리는 지금 약달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관세 맞으실래요? 아니면 통화 절하하실래요? 통화 절상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고르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느 쪽인 고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플라자 거죠. 합의처럼 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관세 20% 맞으실래요? 아니면 통화 절상하실래요? 그러면 통화 절상 10%에 관세 5% 옵션 어떨까요? 이렇게 들어오겠죠. 네. 그럼 관세 7%에 10% 절하합시다. 절상합시다. 뭐 이제 소설이에요, 소설. 어.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화 정상, 그러니까 강달러를 약달러로 전환시킬 때의 레버리지 그 협상의 수단으로 예.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관세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로라고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협상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된다.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플라자 합의도 이게 플라자 합의 때 차트거든요. 달러엔 환율이 이게 250엔이었어요. 네. 이거 1년 만에 이거 120엔까지 낮춰요. 반토막을 내버렸거든요, 환율. 네, 예. 엔화가 2배 절상된 거예요, 딱.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약달러를 만든 다음에
대일 무역 적자를 줄여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라이트 하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제2 플라자 합의 추진한다고 얘기한 게 작년 4월이에요. 와. 미국 싱크탱크 2026년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 라이트 하이저 무역 적자 감축이 최우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트럼프 경제 참모 이 라이트 하이저예요. 달러 가치 절하 구상.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건 약달러와 저금리일까요? 결국은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약달러 강달러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에 하나의 수단인 거죠. 미국의 부가 늘어나는 거죠.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의 감축.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절로 강달러가 와요.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관세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구를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라자 합의 같은 것도 지금 이 마로라고 합의라고 해서 그 마로라고가 그 별장이 있는데 거기잖아요. 어쨌든 저렇게 해야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강달러 기조를 그래야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실제 얘기하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갖다가 극복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조금씩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야, 진짜 대박이다. 완전 한눈에 이렇게 뭔가 쫙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면은 지금 저 말씀은 플라자 합의 같은 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1985년에 했던. 예. 그러면 저 때는 독일, 일본 뭐 이런 데들 상대로 한 건데 그러면 미국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들끼리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해서 일본이랑 뭐 공조를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다 각자 도생이라서 다 자국 통화 절하하려고 금리 인하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플라자 합의처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라이트 하이저도 인정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비란도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플라자 합의할 때는 250엔이었던 게 1달러당 반토막을 내버렸잖아요. 환율을. 네.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외환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기금 중에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ESF라는 기금이 있거든요. 예. 그거 조금 쓰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통화 스왑을 해가지고 각자 이제 그 달러를 쏟아내고 엔화를 사들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그 개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인위적으로. 그 선진국 몇 개국이 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외환시장 규모가 엄청 커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보다 금융시장도 엄청 커졌잖아요. 글로벌 투자하고 우리도 해외 투자한 게 1조 달러 투자하잖아요. 예. 서학개미가 투자하는 게 막 1,000몇백억 달러 막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원한다고 몇 개 국가가 짬짬이 먹는다고 얼마 갖고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꺾어놓을 수는 없어요. 각계격파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근데 미국이. 각계격파도 쉽진 않은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막 2배씩 절상해버리고 이러고는 쉽지 않지만 방향을 일부 정도는 바꿔놓으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달러의 방향을 예를 들어 뭐 10% 조절, 5% 조절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 16년도 2월 말에 상하이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닌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상하이 합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저기 위안화 막 절하되고 막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중국 위기 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 세계 힘들고 미국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하이 합의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이걸 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내수 경기 부양과 함께 자국 통화의 절상. 그래서 그때 환율이 124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짧게 그냥 1140원까지 내리 꽂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환율 조정 같은 거는 이 국가들끼리 각자 방향을 조절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각국이 국채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 국채를. 지금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때 잠깐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하고 한국 10년 국채금리 추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미국 금리가 높아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원래 높아야죠.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원래 높았다고요. 빨간색이 우리나라 거거든요. 파란색이 미국이고. 완전 역전돼. 근데 이제 거의 역전됐잖아요. 미국 금리가 여기 있고 한국 금리 여기 있잖아요. 근데 잠깐 보시면 둘이 방향이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비슷하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제가 여기로 끊어볼게요. 점선 있는데 보세요. 방향이 어때요?
야. 둘이 반대로 가죠. 예.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내리꽂죠. 뭐가 문제일까? 이 왜 그러냐면 미국은 너무 과매수하는 거고. 국가가 예를 들어서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예. 그럼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금리를 미국하고 얼라인을 맞춰야 돼요. 예. 미국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외 균형은 포기하는데 대신에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아요. 국어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부터 국어 버리고 수학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둘 다 중요하잖아요. 이런 할 말이 없지만 네. 둘 다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럼 내수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금리 인하 해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하면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죠. 예.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뛰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럼 대외 균형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400을 넘은 거죠. 잠깐 보시면 둘의 금리 차를 가져온 게 이거예요. 야, 미국 골목 상권이 금리가- 중심이냐 그렇죠. 수출 기업이 중심이냐의 문제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은 환율이라는 게 수출 기업도요. 환율이 너무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해지를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예. 중간재를 수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게 우선이냐를 그래서 계속해서 51대 49의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아까 전에 지금 보셨던 이 차트를 갖다가 그 둘의 차이 한미 금리 차를 본 거예요. 예. 원래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였어요. 갔다가.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플러스인데 예. 제가 마지막에 요 박스 그린 거 있죠. 요 박스가 요거예요. 어허. 확 올라가죠. 요거 뭐 하고 대보고 싶냐면 직관적으로 요거 딱 보시면 환율하고 대봐야죠. 야. 환율 보시면 어떻게 되죠? 빨간색이 환율. 달러원 환율인데 같이 확 뛰죠. 그러네. 대외 요인이 되게 큰 거예요. 환율 상승에. 음.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지금 환율은요. 상당 부분이 미국하고 해당 국가의 10년 금리 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럼 미국의 10년 금리가 뛰는데 다른 나라의 10년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럼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강세를 엎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 나라 금리를 올리거나 다른 나라 미국 금리를 잡아 내리거나. 그렇죠. 근데 내 나라 금리 올리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 국채를 사면 되죠. 미국 국채를 사면 이 금리가 내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갭이 줄겠네요. 그럼 달러가 달러가 약세 좀 전환. 약세로 좀 떨어지겠죠. 혹시 최근에 이 한국 차트가 내에서? 최신 차트가 아닌데 지금 1,480원 고 갈 때는요. 미국 금리 4.8, 우리나라 금리 2.8이었어요. 예. 둘 차이가 200bp였어요. 예. 오늘은 4.5에 우리나라 금리가 2.85예요. 그러면 165bp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조금 줄었네요. 환율 빠졌죠. 아, 정말요? 그러면 조금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조금 더 샀다는 뜻일까요?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가 샀는지까지는 저도 잘 그건 모르겠고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어라고 합의를 할 때 그럼 옛날처럼 각국이 통화수합 라인 열어가지고 그 달러 쏟아내고 엔화 산다고 해서 환율을 움직일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각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잖아요. 그럼 미국은 재정 적자로 인한 자경단의 준동을 막을 수 있죠. 금리를 안정시키면서 그러면서 달러의 강세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합의하면서 네가 국채를 좀 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라면 저 미국 국채 2천억 달러 살게요. 그러면 오케이 관세 5%. 그게 이럴 수- 미국의 이익하고도 부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루라고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상상할 때는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팩터가 예. 먼 팩터가 무조건 미국 10년 금리하고의 금리 차예요. 예. 제일 큰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단기로는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사실 환율의 이 어떤 좀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네. 장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 왔다 지금 트럼프 저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 국내 요인도 있잖아요. 요번에 한국은행도 네. 어쨌든 환율 때문에 우리는 네. 동결한다. 네. 그게 결정적인 멘트였잖아요. 네네. 잠깐 사실은 보시죠. 내수만 보면 우리가 내려야 되나. 네, 환율을 보니까 차마 내릴 수가 없어서 우린 동결했다. 네네. 저 말은 대외적인 요인을 우린 좀 신경 써야 됐다는 딱 그 코멘트잖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렇죠. 어.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번 한국 그 코멘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내 균형보다 대외 균형에 방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아, 저렇게 딱 얘기했네. 네. 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그 차트를 봤을 때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환율의 안정을 가져가려면 금리를 온라인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우리가 따로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 근데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 따로 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서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뛰죠. 근데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달러가 신기한 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요. 아, 오르면 그렇지. 더 들어와요. 쏠림이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속도를 조절해야죠. 그래서 대내 대외 이게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예. 이거는 대내 균형에 포커스를 맞춘 거거든요. 우리 죽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올해 1월 달에는요. 이번에도 대내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이 크니까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내에서 한번 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계엄 사태가 더 영향을 미쳤다 그런 멘트를 살짝 하나 넣은 걸까? 그래서 우리가 왜 대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가? 예, 그 이제 저기 보시면 밑에 30원 정도가 그 영향을 준다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대내적인 이슈가 크다 보니까 앞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다른 나라가 다 약하니까 우리도 약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느니 너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예. 우리나라만의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뛸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대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현재 9조 원 정도 따로 저리로 대출해 주거든요. 네. 금리가 1.5%입니다. 하는 기준금리 지금 3.0인데 야. 원래는 작년 1월 달에 9조 원이 나왔어요.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예. 한은이 직접 기업에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하느니 은행을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해 주는데 은행이 한은에서 저금리의 자금을 떼가 가지고 대출해 주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개 대출을 갖다가 14조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금리 인하보다는 효과가 약해요. 그렇겠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보면은 우리 요술 램프가 있고 반지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예, 예. 버전이 다 예. 다르긴 한데 반지에 거의는 좀 약간 찌질하잖아요. 그렇지. 뭔가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나중에 막 물어보니까 그 요술 램프한테 물어보라고. 죄송합니다. 너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반지의 그 거인. 그다음에 이제 저기 금리 인하는 좀 요술 램프. 약하네. 예, 약하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일단 메워주면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자금이 포커스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로 원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환율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줘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대외 균형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맞추는 한국은행이 우리가 대외적인 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니까 재정 지출 좀 늘리세요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여기하고 온라인이 만나 있는 거죠. 제가 요거는 제가 이게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예. 제가 한번 저기 환율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릴 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의 스킴이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 팔러시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것도 그건 뭐예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그럼 해드려야 나중에 되니까요. 네, 할 게 많네요. 예, 그거 한번 좀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나와서 달러 하고 오늘 네. 이제 달러 사실 한 30%도 못했으니까 달러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이랑 금이랑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추가로 몇 번 좀 추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진짜 오건영 단장님의 이 마법과 같은 강의는 계속되는군요. 그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 거하고 살짝 복습도 하면서 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왜 달러가 확 요번에 조금 떨어졌던데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대박입니다. 네. 다음 또 나와주실 거죠? 예, 이러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예고도 해놓고 예. 나는 바빠서 안 요즘 나온다 환율이 이러면 안 너무 됩니다. 이슈라서 제가 나와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건영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